네, 여러분들 오늘 단신 한 주간의 단신부터 좀 해보면요. 민주당 현수막 때문에 계속 지금 공격받고 있던데 이거는 총선 기획단이 2030 세대를 이끌겠다고 만드는 현수막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들에게 봤더니 뭐 욕을 많이 먹던데 이거더라고요. 뭐 나에게 온 당 그래갖고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이 많고 싶어. 혼자 사고 싶지만 혼자 있고 싶댔다. 이게 뭔가 이게 왜 나왔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두드러 맞고 있던데 보니까 2030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이 정치를 잘 알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아직도 이념에 빠져 있는 누군가가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30을 정알못으로 규정을 한 것이고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기적인 2030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이념에 빠진 누군가가 이거를 기획을 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30이 왜 돌아섰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근데 다행히 선거 전에 5개월 전에 이런 게 바로 잡혀서 다행이다. 그렇게 민주당이 뭐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는데 변명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업체가 내놓은 문구 당에서 조치해진 것뿐이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누군가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잘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간 잘못된 메시지였다. 민주당은 그런 거 없다라고 다시 바로 잡으면 돼요. 이 선거 만약에 한 달 전에 이런 거 나갔으면 굉장히 시끄러울 뻔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실로 돌아오셔서 방송을 좀 보세요. 자꾸 뒤에서 지금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본인 방송이 실시간인지 좀 확인들 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업무 추진비로 수백만 원의 한우 파티를 했다. 이거는 뭐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그 업무 추진비로 마구 썼다. 그거를 지금 뉴스타파나 세금도둑 잡아라 뭐 있잖아요. 그 거기서 지금 하승수 변호사랑 하고 있는 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왜 민주당이 얘기하냐면요. 단 한 번도 검찰의 이런 업무 추진비나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해명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불쾌할 겁니다. 이런 건 자꾸 건드려줘야 돼요. 윤석열의 중앙지검장 시절뿐만 아니라 검찰의 특활비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는 계속 때려줘야 돼요. 때려줘서 니들도 국민들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그냥 평소와 같이 수십 년간 자기네들이 이거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냥 소고기 몇백만 원어치 먹고 그런 건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왜 검사 생활을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놈들이 왜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네들 월급에서 쓸 일이 없으니까 돈을 오히려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검찰총장이나 누가 맨날 보너스 주고 그리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억 수천만 원. 그러니까 걔네들은 박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정치검사든 뭐든 승승장구해갖고 계속 버티기만 하면 나가면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수십억을 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정관예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얘네들이 버티겠어요? 왜 특검에 가려고 그러고 왜 특수부에 가려고 그러고 왜 그러겠어요? 이름만 알리면 나중에 옷 벗고 나가는 순간 삼성이나
LG나 현대에서 수십억을 댔고 1년 안에 수백억을 벌 수 있는데 몸값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결국 자기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우리나라의 그 귀국 이틀 정도만 잠깐 자고 또 나간대요. 거의 11월을 2주가량 국내를 비우는 겁니다. 또 전용기 타고 또 나가신대요. 미국에 또 영국, 프랑스 방문을 위해서 20일 또 출국을 하십니다. 이 돈 다 여러분들 국민들 세금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무슨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 망신만 당하면서 이렇게 허구한 날 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님이 제대로 짚었죠. 윤석열이가 당무 개입하는 것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박근혜가 지난 윤석열 그 당시에 특검으로 있을 때 윤석열 검찰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근혜가 실형을 언도 받았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거였거든요. 윤석열도 지금 공천에 개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의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했던 검사들이 왜 가만히 있냐 그러면서 조국 장관님이 꼭 집은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 그러면서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석열에게 적용을 하면요,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당법도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만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예요. 검찰이 하지 않으면 이건 공수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정당에 개입하고 자체가 문제잖아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2인, 이제 이동관이가 탄핵되면 1인 체제로 가게 되는데 누가 봐도 지금 방통위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지금 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기가 5인 체제가 붕괴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 추천목으로 추천했던 최민희 의원님을 윤석열이가 사실 7개월 동안 임명을 거부하면서 7개월 7일이나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실 방통위의 5인 체제가 무너졌던 거거든요. 지금 MBC는 다시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복귀가 되면서 지금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을 탄핵하는 것은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작업이에요. 입으로는 뭐 언론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겠다고 그러는데 방통위부터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이따가 제가 좀 짚어드릴 건데 국민의힘도 지금 난리가 났죠. 혁신이랑 이제 김기현이랑 임요한이가 둘이 부딪히는데 혁신위에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를 계속 주문을 해요. 무조건 상향식 공천으로 하겠다, 전략 공천을 배제하겠다,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윤석열이가 그냥 인요한의 입을 통해서 계속 영남 정치인들을 여태까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인간들은 좀 물러나라, 새로운 사람들을 좀 심어야 된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안 물러나죠. 지금은 아마 김기현 정도는 제가 보면 항복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김기현 정도는 항복해서 투항할 것 같고, 나머지 권난동이나 이런 애들은 절대, 장지원이나 이런 애들은 투항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이따가 민주당 얘기를 좀 할 때 얘기를 해드릴 건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혁신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부터 하고 갑시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결국은 내년에 서로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혁신하기가 힘드냐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권력을 잡으면요. 국회의원이 아니래도 그거에게 상응하는 보상의 자리를 사실상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어디 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좀 쉬었다가 나중에 좋은 이미지로 한 4년 쉬었다가 다음에 도전할 수 있게끔 그 이해가 가시죠?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장관 자리뿐만 아니라 어디 공단 이사장 자리까지 그래서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혁신의 의미로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좀 이끌어내기가 쉬워요. 그렇잖아. 무슨 공단 이사장, 뭐 건보 이사장, 어디 이사장, 어디 이사장, 그 굉장한 대통령 주변에 지금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검사들 출신들 낙하산으로 꽂힌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불출마를 다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혁신 경쟁에서는 민주당이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가 당연히 권선동이나 장제원이나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내년 총선을 불출마시킨다고 하면 순순히 이 사람들이 안 들을 거는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으로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보이지 않는 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제원이나 권선동이나 지금 자기는 지역구에서 어떤 그 장제원이는 제가 볼 때는 절대 불출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제원이는 부산시장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제원이가 그 지역구를 내주는 순간 장제원이가 그 지역의 영향력이 장제원이 같은 경우는 장성문이라는 지 아빠의 대를 이어서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상 그 장제원이가 갖고 있는 그 지역구는 대물림이에요, 거기. 그래서 그 지역의 기반이 탄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윤석열이가 장제원이나 권선동한테 어떤 입에 맞는 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장제원이나 권선동이 불출마를 선언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나를 예의주시하면 됩니다. 어디로 가나. 이 사람들이 이 정도가 되니까 양보를 했구나. 근데 장제원이나 권선동이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외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없을 거예요. 해볼 만큼 다 해봐서.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좀 이상한 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요, 정치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랑 검찰총장 출신의 총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평생을 검사에 이직을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정치가 실종됐냐라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냐면요. 검찰은 이분법이에요. 검사는 죄인, 착한 놈, 나쁜 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검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쁜 놈, 착한 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굉장히 추진력이 좋아요. 추진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치라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또 듣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울여서 자기가 직진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약간 돌아가더라도 목표로 가는 게 정치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정치라는 것은 목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조금 느리더라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면서 조금 돌아가는 게 정치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곳에 지금 검사들이 파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놈 또는 좋은 놈, 지금 윤석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윤석열의 특히 지금 여러분들 금감위원장이 누구죠? 이복현이죠, 이복현.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금감위원장이 훨씬 파워가 센 게 아니라 원래는 금융위원회에 속해 있는 게 금감원이에요. 근데 지금 김주현이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보다 이복현이가 더 눈에 띄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이복현은 그 금융위원회의 하부 조직이에요. 금감원은. 근데 김주현이랑 지금 윤석열 정부랑 엇박자가 나면서 사실상 김주현은 내가 보면 이제 경질 대상에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근데 뭐든지 이제 금융권에 관한 얘기는 이복현이 왜 중심에 서 있고 눈에 띄냐면 윤석열이가 이런 말 한마디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요즘 보면요. 재계랑 금융계가 윤석열 정부에 바짝 엎드려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이 가장 힘이 셀 때가 여러분들 2년 차예요. 권력의 힘이 가장 셀 때가 2년 차입니다. 왜 그러면 1년 차는 장관 임명하고 뭐 전 정권에 대해서 인수 작업하고 예산을 전 정권에서 만들었던 예산을 쓰기 때문에 가장 힘이 셀 때가 2년 차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가장 2년 차 가장 힘이 셀 때의 지금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랜 사정을 담당했던 검찰 출신들이 각 그 수장으로 지금 포진돼 있으면서 지금 실제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아예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금감위원장, 그렇죠? 금융감독위원장에 이복현에게 주목을 시장이 해요. 그렇죠? 윤석열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에 종노릇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소상 이자율 낮춰라 막 난리를 쳤죠. 그렇죠? 막 50년 뭐 담보대출로 뭐 연장해줘라. 응? 특례 보금자리로는 50년 담보대출을 막 만들어라. 이거 말 한마디 끝내니까 은행들이 막 너도나도 막 수천억 원의 돈을 내다 놓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복현 같은 경우에는 좋은 놈 나쁜 놈,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털면 먼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복현한테 찍혔다가 돈 안 내놨다가는 저 새끼 나쁜 놈, 수사 들어오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특례보금자리로는 50년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정말 제가 보면 사기예요. 사기. 왜 사기라고 생각하냐면 50년 주택담보는 좀 심합니다. 왜냐면 30년 건축법상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아파트를 50년 주택담보대출로 샀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나중에 이 빚을 상환하기도 전에 이 아파트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 50년 동안 아파트를 웬만하면 30년 지나면 재건축하다고 난리를 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5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이걸 한다는 거는 제가 보면 겉으로는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내가 보면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복현을 통해서 은행의 금리 자체를 못 올리게 하고 여러 가지 막 꽉 조여놨어요.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 IMF에서도 위기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지금 왜 이런가 했더니 윤석열은요 이 가계부채를 이 정부에서 터뜨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부에서 다음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어떻게든지 터지게 하려고 은행을 조여서라도, 그렇죠? 은행을 조여서라도 니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부채 탕감해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응?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검찰이 단시간적으로 어떤 나쁜 놈을 때려잡고 좋은 놈을 키우는 거는 누가 봐도 정광석과 같은 리더십을 검찰 수사를 보면 볼 수 있었지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검찰의 리더십은 국정 운영에 전혀 맞지 않아요. 더더욱 경제에는 안 맞아요. 그렇죠? 더더욱 내가 볼 때는 경제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약자와 서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은행을 쪼아갖고 금리를 인상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은행이 벌어들인 돈을 내뱉게 하고 그러면 겉으로는 약자와 서민을 위하는 정부인 척하지만 이 경제에 1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검찰은 늘 선과 악을 나누니까 지금 재계나 금융계가 잠깐은 바짝 엎드려 주지만 내년 총선 이후에는 한국은행 총재부터 해갖고 아마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경제 다 망한다. 하여튼 딴 건 몰라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배울 점은 있어요.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 그렇죠? 그립감이라고 하죠.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권력을 쓰이는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권력을 써야 되는지는 검찰한테 좀 배워야 돼요. 제가 보면 검찰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힘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빠르게 추진하고 그런 거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다음에 이상민 얘기 잘 한번 좀 할게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상민이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발언들을 해요. 신당 추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민심이 선뜻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 국민의힘에 가려는 척하다가 또 뭐 21일 날은 국힘당에서 초청하는 강연에 간다는 얘기도 했다가 뭐 국힘당에는 또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국힘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이거 뭐냐면요 본인 몸값 올리게 하는 거예요. 본인 몸값 올리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왜 신당 간다는 소리를 안 하냐면 신당 창당이 진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정계 개편이 일어날지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니까. 결국 이상민이 노리는 건 뭐냐면 충청권에 자기의 정치 세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충청도에서 5년 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힘당이든 이준석의 신당이든 걔네들이 충청권에 마땅한 세력이 없잖아요. 이상민이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충청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청권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신당이 충청권의 세력이 더 필요할지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더 충청권이 다음 선거에 대해서 필요할지 자기 몸값 올려서 자기의 공천을 보장해 주는 데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충청의 맹주인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 국힘당에서는 정진석이라는 충청의 맹주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진석이라는 데가 있어서 굳이 이상민이가 필요 없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국힘당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준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준석이가 전국 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뭐 TK나 호남이나 여기저기 뭐 부산이나 이런 데는 다닐 수 있지만 TK의 연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의 신당의 파괴력을 보고 자기가 충청권의 맹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럼 자기 몸값 올리게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단신이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의원들이 움직였죠. 이낙연과 사전에 통화했다. 윤영찬이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윤영찬이가 그 자리에 낀 이유는 이낙연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의 여의도 소식을 보면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던데 비명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뭘 포기하지 않냐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띄우잖아요. 여태까지 이낙연이가 잠자코 있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마지막 한계가 1월이거든요. 그러더니 이낙연이가 이제 전면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도덕성이 감수성이 쇠퇴가 됐다. 이거는 지난 대선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 그래도 대표였다는 사람이 민주당 크게 승리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비명계가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에 이재명 이거 조중동이 쓰는 워딩이에요. 그렇죠? 조중동이 쓰는 워딩입니다. 최근 윤영찬,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과 함께 원칙과 상식. 근데 김종민이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40명, 50명이 뒤에 있다. 저는 그 말이 뻥카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년에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 정도 되죠. 지역구가 253석이죠. 그렇죠? 그 비례까지 47석 하면 300석입니다. 대체로 물갈이가 어떻게 되냐면 한 100석이 바뀌어요. 100석. 근데 민주당이 의석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바뀔 확률도 더 많겠죠. 그렇죠? 지금 제가 보면 이낙연이가 이재명을 향해서 사법 문제가 당 옥죄고 있다.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하는 거는 검찰의 수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로 뭐 이낙연, 이재명 이거 다 떠나서 검찰의 수사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대장동 그건 지네가 꺼낸 거라서 왜 그러냐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문제가 먼저 튀어나왔잖아요. 이낙연 캠프에서 대장동으로 시비 걸면서 그게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 대장동 문제가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네가 먼저 꺼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왜 이낙연이 이 시점에 나왔냐? 김종민이나 이원욱이나 윤영찬이나 조응천이가 민주당 내 여러분들 이낙연뿐만 아니라 당내 기반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얘네가 뭐 최대 개파 막 하지만 조직화돼 있지도 않고 정말 세력화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굉장히 좁아요. 왜 그러면 여태까지 박광원이가 원내대표 할 때까지만 해도 싸울만 했거든요. 근데 박광원이 민주당 최고위도 친명계가 완전 잡고 있고요. 주류가. 그 다음에 당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전부 친명이 잡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들이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자기가 이제는 뒤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보면 너무 늦어버리면 자기 세력이 규합이 늦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12월 공천기획단 뜨고 공천관리위원회 뜨고 그러면 전 탈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얘네들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면 민주당의 공천 못 받는 현역들이 50명은 될 거예요. 민주당이 제가 보면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는 현역들이 50명은 넘어갈 거예요. 최소 50명이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좀 멀리 보고 남느냐 아니면 탈당은 정말 어려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 이 전해철과 과거에 친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친문 정치인들이 여기에 합류하냐 안 하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김종민이 믿고 있는 거는 친문 정치인들 5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친문 정치인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근데 탈당 문제는 공천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요. 그렇죠? 뭐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은 탈당 외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여태까지 민주당발 공천장을 받고 출전해서 선거를 뛰어야 되는데 공천 자체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1월이면 이미 거의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12월 10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공천을 못 받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계속 신당을 만든다 안 만든다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이준석 얘기랑 좀 합쳐서 하면 왜 이준석이 신당 만들려면 만들고 나가려면 나가지 왜 계속 이준석은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신당 창당 설로 계속 띄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당 창당한다 라고 하는 순간 이준석은 화살을 맞아요. 이준석이 머리 굉장히 잘 쓰는 겁니다. 12월 며칠날 신당 창당한다 확정을 해버리는 순간 이준석이는 공격을 받아요. 근데 신당 창당설을 계속 띄우면 사람들은 신당 창당에 예의주시하고 윤석열이 과연 바뀌는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주목을 하게 돼요.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을 하는 조건을 걸었잖아요. 윤석열이가 뭐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 계속 본인이 이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당 창당을 지금 선언했다 하는 순간 화살은 이준석한테 가요. 경계가. 근데 신당 창당설 기도 아니고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린다. 12월 며칠까지 계속 기다린다. 이런 빌드업을 해놓으면요. 이준석은 계속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준석은 계속 점점점 사람들이 신당 창당 과연 일어날 것이냐 계속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다는 사람, 안 한다는 사람, 실패할 거라는 사람, 성공할 거라는 사람, 어디로 그러면 할 거라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늘 계속 이슈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의 신당이 나중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할 거예요?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제가 왜 이준석은 신당 창당설로 몸값을 올리고 있냐면요. 이준석은 어설픈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과 국힘당에 제가 볼 때는 이탈한 사람들 최소 20명 이상 원내 교섭 단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 자금이 딸리지가 않아요. 이준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면 이준석이 하는 짓이 눈에 보이는 게 결국은 이준석은 현역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정당 보조금을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민주당, 국힘당, 그 다음에 원내 교섭단체가 3등분을 하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고 1월 달에 국힘당에서 공천을 못 받더라도 현직이잖아요. 현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탈한 사람들을 모아갖고 사실상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비례정당 만들고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그 굉장히 충성도가 낮은 표들이 글로 갈 가능성이 많죠. 제가 보면 계속 윤석열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이제 나중에 이준석이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정당을 만들 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정당을 만들어 봤잖아요. 물론 우리는 너무너무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다들 우리 시민들이 으쌰으쌰해서 자발적으로 하니까 그 당시에는 촛불 집회에 엄청난 반향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정당을 만들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조직,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그 조직, 사람, 돈, 조직,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요, 돈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합류해 줄 것이냐,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냐, 요거만 제대로 갖추면요 돈은 따라와요. 이해가 가세요? 사람들은 정당을 만들 때 돈을 최우선시하는데 돈은 별개예요. 어떤 조직이 와주고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현직 20명만 확보하는 순간 정당 보조금이 국가에서 수백억이 쏟아져, 수십억이 쏟아져요. 그래서 돈이 우선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정당을 만들 때는 우리같이 시민들이 만들 때나 무식하게 그냥 조직과 사람으로만 하지, 돈은 나중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여러분들 정당 보조금이 분기마다 많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거의 나눠 먹잖아요. 민주당이 100몇 억씩 가져가고 국힘당이 의석수별로, 그 다음에 나머지 원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져가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순간 이거 3등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가장 정당을 만들 때 가장 성공 여부가 어떤 게 있냐면 대권 후보가 있냐, 그렇죠? 대권 후보가 있냐 없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 계속 이준석이의 신당 이 빌드업 하는 거는요, 결국은 여야 할 것 없이 100명 정도는 공천을 못 받아요. 현직에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진짜로 충성도가 높지 않은 진짜 선당 후사의 정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국회는. 근데 그 100명이 여러분들 만약에 50명만 주워와도 어마어마한 정당 보조금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비례대표 한 10석은 국민의힘이 아마 확보를 할 수 있겠지. 아니 누구죠? 이준석이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영남에다가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탈당, 분당,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두 가지의 이탈이 있죠. 하나는 탈당행위는 개인적이 하는 것이고, 분당은 탈당을 할 만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집단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응? 이해가십니까? 탈당은 개인, 그런 탈당할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나오는 게 분당. 응?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신당 창당의 플랫폼을 이준석이가 어떤 식으로 깔고, 과연 그 중간자 역할을 얼마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현직들이 모이냐에 따라서 이준석의 신당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는 100% 신당 창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신당 창당한다는 소리를 안 하냐, 벌써부터 신당 창당을 한다 그래 버리면 적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슈가 바뀌어요. 그렇죠? 이준석은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을 주장하고 혁신을 주장할수록 나중에 공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오기가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국민의힘과 맞서서 윤석열을 비판하면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나 제3지대라는 게 사실상 더 성공할 시나리오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준석이가 오늘 한동훈이를 때리잖아요. 윤석열은 이미 권력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는 앞으로, 그러니까 라이징 선이잖아요. 뜨는 권력이잖아요. 이미 지금 떠 있는 권력은 윤석열이고, 앞으로 뜰 권력은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비명계 얘기 잠깐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죠? 나 공천 달라. 내 지역에 친명 후보 내지 말아라.
경선 붙이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가 지금 이렇게 나선 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도덕적 뭐 이런 것들을 꺼내는 거는요. 만약에 공천에서 우리가 학살되면 데리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친문 정치인들이 움직이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친문의 수장은 전해철이에요. 이낙연은 사실 여러분들 친문에서 친문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혼동을 하는데 이낙연은 친문이 아니에요. 이낙연은 원래 친문이 아니에요. 친문에서 이낙연을 영입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이낙연은 친노 친문의 진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낙연을 친문에서 영입을 해서 총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친문의 수장은 전해철이에요. 근데 과연 전해철이가 이낙연을 사실상 왜 친문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사람이 없었거든요. 응? 친문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낙연을 영입을 해서 친문 조직이 움직여서 이낙연을 대권 후보를 밀은 거거든요. 과연 사실 이낙연은 사실 그 친문 정치인들의 뭐 우두머리 역할을 하지만 과연 친문 정치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제가 보면 신당 분당 이게 쉬울까? 근데 공천을 못 받는 순간 달라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김종민이나 친문 정치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자기네 이준석 신당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공천에서 탈락하는 순간 생각은 180도 달라져요. 공천에서 탈락하는 순간 생각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를 왜 그러냐면 이낙연은요 얼마나 민주당에서 나가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이낙연이 민주당에 계속 버티고 있는다라고 이낙연이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버티고 있는데 이낙연이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 경선에서 이깁니까? 자기도 못 이긴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네 당대표를 도덕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보면 공천 못 받은 사람들과 이낙연은 내년에 공천 나갈 데도 없잖아요. 응?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당화됐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민주당 분당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분당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민주당 분당 걔네들 나간다 그래서 우리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대의 흐름에 걔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재명이라는 당대표를 문재인 같이만 대해라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네들이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지자들은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은 이제는 친명이 됐는데 지네들만 여태까지 기득권 정치하다가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이재명만 없으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인데 이재명이 나타나는 순간 자기네들은 비주류가 되면서 그 꼴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어떤 친문 정치인 이낙연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정치는 계파 정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계파 없는 정치는 없어요. 그렇죠? 정당이 만들어지는 순간 계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21세기 2023년에 대한민국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왜 이 계파 정치가 왜 욕을 먹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모든 정치에 전 세계적으로 계파 없는 정치가 없어요. 다 자기와 정치적인 의식이 맞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정당을 만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계파가 되는 건데 예전에 여러분들 이승만도 처음에 우리나라 그 1948년에 그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하고 자유당 만들 때
그 당시에 이범석 그 당시에 초대 내무부 장관인가 이범석을 시켜갖고 조선민족청년당을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당을 창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계파가 족청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치를 하다가 1960년대는 여러분들 민주당 그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그 선배 뿌리가 누구냐면 60년도에 여러분들 그 야인 시대 이런 거 보시면 유진산이라고 보셨죠. 유진산. 그런 유진산이라는 분이 신민당을 만들어요. 그렇죠? 신민당 그 당시에 총재였던 유진산 밑에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모여서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상계가 강력한 파벌을 형성을 했었고 그 진상계와 라이벌이었던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철승계 들어보셨죠? 모든 정치는 계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그 진상계 밑에 있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나와서 70년대 이제 후반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동교동과 상도동. 기억나시죠? 동교동과 상도동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게 결국은 신민당 총재였던 유진산 밑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이 나눠져 갖고 동도동계, 상도동계로 만들어져서 그 정치가 90년대까지 갔던 거죠. 90년대까지 갔다가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으로 친노라는 새로운 정치 용어가 어디 개 옛날 보세요. 어디 개 옛날부터 다 개파 정치였었어요. 그런 개파 정치를 청산한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치를 걸고 운동권과 같이 손잡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노무현 개 이런 얘기는 사라지고 친노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근데 친노도 하나의 개파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친노라는 그 정치 세력들이 이제 앞에 어떤 개 이런 게 다 없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친노, 뭐 친문 할 때 국민의힘은 어땠어요? 친이, 친박, 그렇죠? 친이, 친박.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이 개파 정치에 좀 차이는 있죠. 민주당은 그래도 정치적 이념 목표는 같지만 어떤 식으로 가는 방향이 달라서 어떤 좀 직진으로 가자는 그 극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그 정파들이 있고 그 하나는 좀 돌아가는 온건 진보가 있고 급진 진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정당의 가치 투쟁을 중점으로 했다라고 하면 친노나 그런 어떤 새로운 정파들이 친이와 친박은 오로지 권력 투쟁이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은 그래도 친노가 만들어지면서 구민주계 동계와는 사실상 상극이 됐지만 둘 다 약자와 서민 민주 노동계 민주화의 세력들이라는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힘당도 개파 정치가 완전 그 정점에 달았을 때가 친박과 친이가 부딪혔을 때거든요. 친이가 권력을 잡으면 친박 공천을 학살해버리고 친이가 권력을 잡으면 친박 공천을 학살해버리고 걔네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권력 투쟁에 올인했던 그 역사가 있죠. 그래도 민주당은 뭐 동교동계가 뭐 권력을 잡았다 그래갖고 뭐 나머지 어떤 물론 호남의 중심을 자기네들이 텃밭을 내세웠지만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큰 공천 잡음금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옛날에. 왜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은 상도동계 동교동계의 어떤 야권 세력으로 있었지만 그분들은 총재라고 했었죠. 총재. 사실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천을 그냥 총재가 다 했어요. 최주혁은 죄 보내버리고 그쪽은 그렇게 해버려요. 예, 그냥 끝이야.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인재 영입이건 뭐 영입 인사건 그건 다 김대중 대통령이 데리고 오면 그냥 공천이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그 김영삼 데려다 김영삼이 그 총재는 거의 그래서 제왕적 총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적 총재라는 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왕적 총재의 어떤 그 탈피를 위해서 이제 당 대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요즘 현실의 가장 큰 문제가 민주당이 과거에 우리가 그 국힘당은 권력 투쟁만을 위해서 친이와 친박이 치고받고 싸운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했었잖아요. 민주당이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비명계가 하는 게 결국은 공천권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어떤 가치 투쟁이나 대정부 투쟁이나 윤석열 검사 독재 시대에 맞는 정파 투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민주당이 퇴보를 했다라는 게 이겁니다. 국힘당은 지네끼리 원래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냥 공천 갖고 친이 친박 서로 공천 학살하고 뭐 응? 그러니까 가치와 비전이 사라지고 오로지 그 계파로 어떤 계파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르는 그 예전엔 국민의힘 얘기였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민주당의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비명계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친명이라는 새로운 민주당의 친노 친문의 시대가 가고 친명의 시대가 오니까 자기들을 공천할 것이다라는 그냥 일어나지도 않은 불안감에 사실상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찰과 손을 잡고 사실상 가결까지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모든 정치는 계파 없이 못해요. 적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은 계파가 있다 그래도 친이 친박이 있고 친노 친문이 있을 때 어디 비교 대상이 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친이 친박 같은 쓰레기 집단과 친노 친문이라는 대한민국 민주화에 헌신을 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랑 어떤 이런 계파가 비교의 대상이 됐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쪽 계파나 지금 보면 결국은 똑같은 자기 공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민주당의 계파의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제가 그게 가장 민주당이 혁신을 못하고 퇴행을 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바로 결국은 민주당도 어떤 혁신이나 공천이나 이런 것들에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파 정치를 내세워갖고 비명 친명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말 나오는 자체가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들의 기대와 그 갈망에 역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반민족 세력들이랑 싸우고 있는 것이고 반통일 세력들이랑 싸우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민족의 미래를 갉아먹는 새끼들이랑 싸우면 적어도 가치 투쟁에 있어서는 그렇죠? 가치와 비전에 있어서는 함께 해야 되고 당원들이 뽑아준 당대표에게는 전폭적인 힘을 실어줘야 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고 계파의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주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결국은 그게 공천 전쟁이고 권력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민주당의 정치가 오히려 후진 정치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과거에 친이 친박이라는 지네끼리 권력 암투를 하면서 굉장한 내용을 겪고 그래도 지네끼리 권력은 다 잡아먹었어요. 이명박도 대통령이 됐고 사실상 박근혜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응? 이재명이라는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대권 후보를 내세워갖고 대선을 치러갖고 졌으면 어떻게 보면 다음번에는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낙연이나 비명계가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되려 그러면 너희들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당내 현실을 인식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승리를 하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서 빨리 차라리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은퇴시키는 것이다. 그게 가장 현명한 짓이다. 제 말이 틀려요? 만약에 이낙연이나 사실상 민주당의 비명계라는 인간들이 지난 대선에서 어차피 이재명에게 자기네들이 당권을 뺏기고 새로운 시대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도와갖고 0.73을 극복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낙연이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떨어짐으로써 다시 5년 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저는 가장 멍청한 게 비주류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 수 없다라는 자기네들 개파의 사실상 굉장히 양심 없는 짓거리들을 한 거죠. 지네가 그러니까 자기에 굴종하지 않고 자기네들에게 손을 내미지 않는 당대표 대통령 후보는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집단 이기주의. 근데 조금만 현명했어도 이낙연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그러면요, 첫째 이재명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비굴하게 대선에서 대통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데, 대통령에서 떨어뜨리고 검찰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르냐고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좋게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받아서 이재명을 당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들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재명을 대통령을 못 되게 하고 이제는 이재명을 검찰과 손을 잡고 제거하려고 하니까 그걸 지지자들이 모르겠냐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낙연과 비명이라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자기네들이 당원들에게 욕을 먹고 수박 소리를 듣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비주류가 된 게 전부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심한 인간들이죠.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돕고 지난 대선에서 열심히 했다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집권 여당에 얼마든지 자기네들도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낙연의 시대가 온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재명이라는 이낙연의 라이벌이 없어지면, 물론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마어마한 이낙연을 우리는 이미, 근데 만약에 이낙연이가 지난 대선에서 열심히 도왔다 그러면요, 지금 같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제 말 틀려요? 우리가 이낙연이를 싫어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싫어하지만, 이낙연이가 자기 선거같이 막 뛰고 열심히 해갖고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봐요. 여러분들이 이낙연 싫어할 것 같아요? 안 싫어해요. 다음에는 이낙연이나가 되는 거예요. 왜들 이렇게 생각이 좁냐고요. 바보들이에요, 바보.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대선 경선에서 대장동을 꺼내갖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걸 우리가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을 비토를 하는 거잖아요. 이낙연이 만약에 친문 정치인을 데리고 이재명 손잡고 막 다니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윤석열을 차지해서 막 이러고 다녔어 봐. 이재명, 여러분들이 이낙연을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 이낙연 열심히 했다 지난 대선에. 왜? 모든 게 성공을 하고 대선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지금의 기분에는 이낙연을 인정을 못 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됐고 이낙연도 열심히 했고 친문이라는 사람들도 열심히 했어봐, 모두가 그냥 이제 하나가 돼갖고 으쌰으쌰 되는 건데, 나쁜 놈들이죠. 이재명을 인정 못하니까 대선도 제대로 돕지도 않고, 그래갖고 대선 지고 나서 이제 대선을 져야지 배지를 달기 쉽다라는 그런 이론이었거든요. 향간에는 비명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대선을 져야지 총선이 유리하다고 개소리하는 새끼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대선을 져야지 견제심리가 발동해서 자기네들이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낙연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낙연이가 정말 지난 대선에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비참한 상황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살고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이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낙연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었죠. 근데 걔네들은 정말 멍청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가치와 비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가치를 내걸 것이고 어떤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냐. 그러면서 어떤 당내 노선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여태까지 민주당의 분열이고 민주진영의 분열이고 진보의 분열이다. 이건 굉장히 건전한 분열이었거든요. 건전한 노선 투쟁이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국민의힘이 친박과 친이가 싸우던 모습이나 지금 민주당 안에서의 친명과 비명이 싸우는 이런 잘못된 결국 공천권 갖고 싸우는 권력 투쟁 이제 개파의 수준들이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파 정치 뭐 정치 평론가들이 나왔고 개파 정치 하면서 욕을 하는데 개파 정치 없는 데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계 개편 어떻게 예단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취재도 많이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해도 모든 것은 여러분들 뭐 예단할 수는 있지만 안개 속이에요. 어떻게 경선이 붙어지고 어떻게 공천 룰이 정해지고 내가 공천을 받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제3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탈당파 분당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갖고 일단은 딴 건 없어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제 가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개파 정치에 의미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든 국민의힘 소속이든 내가 그쪽 소속인 배지를 공천을 받을 때나 소속인 것이지 공천을 못 받는 순간 그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민주당에서 분당 위기가 더 있다. 왜? 민주당이 아무래도 현재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물갈이 대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천을 못 받는 사람이 최하 50명에서 60명, 현직에서 50명, 60명은 물갈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50명, 60명이 과연 나 공천 못 받아도 나는 민주당이야 그러면서 방구석에 앉아갖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주당이 여러분들은 179석이라는 의석을 가져갔잖아요. 지역구도 대부분 민주당이고 그게 지난 총선의 후유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갈이 대상도 많은 것이고 부적격자도 많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40-50명이라는 김종민이가 얘기한 것은 친문 정치인들 중에 공천받지 못하는 50명이 집단행동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천 못 받으면 자기네들은 왜 그러면 지네들끼리 나가도 정당 보조금 받고 원내 교섭단체 이룰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낙연이가 12월 그리고 1월에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친문정 과거에 비명계들이 1월에는 공천 우리 안 주면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는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움직여갖고 지네들 뭐 출마한다 그래갖고 깽판 쳤다가 그냥 역사적으로 국민들한테 심판받기 더 받겠습니까? 저는 뭐 얘네들 나간다 그래갖고 뭐 그렇게 흔들릴 필요도 없고 저는 나가면 나가는 대로 민주당은 큰 위기도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국민의힘 안철수가 호남 애들 호남 동교동계 끌고 나갈 때 막 큰일 났다 싶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전국정당 되는 기반이 된 거고 결국은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끄러운 애들은 빨리빨리 나가는 게 좋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서 저는 이제야 우리가 당원들이 얘기했던 수박 이제는 스스로들이 인증하는 시기가 왔다. 인증하는 시기가 왔다. 우리가 얘기했던 예상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렇죠? 걔네들은 이제 본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야 될 게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스스로가 인증을 할 때다. 나 수박 아니라고 계속 지랄했던 애들은 탈당 안 하고 분당이나 탈당 안 하고 남아있을 테고 나 공천 안 주면 나갈래 라고 하는 애들은 정말로 우리 지지자들이 잘 봤다. 본인들 셀프 인증 시간이 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는 제가 그래서 조만간 과거 비명계 친문 정치인들을 취재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과거 친문 정치인들이랑 친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나갈 것이냐,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냐를 열심히 취재해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사로 또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이준석 한동훈 얘기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정상회담 얘기 좀 할게요.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지금 뭐 지지자 연락망 구축 나서서 뭐 하루도 안 돼서 26,800명이 참석을 했다. 온라인상에서 관광버스 뭐 920대 구축하자. 윤핵관가 장제원이 92대라고 새 과시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26,800명이 됐다. 그리고 보면 서울이 7,454명, 경기가 7,075명, 그 뒤에 대구가 1,771명, 광주 441명. 빠진 게 충청도가 없죠, 그렇죠? 응? 빠진 게 송영길 신당창당 논평 부탁드립니다. 지난편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딴 거 아니에요. 정당 만들려고 사람 모집하는 겁니다. 정당 만들어 보셨잖아요, 우리. 1,000명의 각 지역에 1,000명의 발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울이랑 경기는 됐고 대구도 됐고 5군데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5군데 이상. 근데 하루도 안 돼서 26,800명 됐으니까 자기는 벌써 서울 신당창당하고 서울 발기인은 됐고 경기도도 됐고 대구도 됐고 이제 다른데 2군데만 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하루 만에 이 정도 됐으니까 정당 신당창당하는데, 그러니까 조직과 돈이 없고 뭐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만든다. 니들 내가 신당창당 자꾸 뭐 말만 허공에 뭐 공수표 던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하루 만에 26,800명 만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당창당에 이게 전국의 5개 권역에 지역에 1,0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신당창당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현재 서울, 경기, 대구는 됐고 자기가 뭐 부산도 만들 수 있고 어디든 제가 보면 전국 정당 만들겠다 그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준석 신당창당 안 만든다는 사람들은 순진한 생각이에요. 뭐 현실은 없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준석은 오히려 몇 명의 현역을 더 데리고 와서 신당창당을 만들 것이냐 그거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교섭단체 이상의 규모로 신당창당을 하기 위해서 신당창당 한다라고 얘기 안 하고 신당창당 썰만 계속 띄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아까 그거는 정리해 줄게요. 왜 이준석이가 자꾸 신당창당은 며칠 날 하겠다가 아니라 신당창당 썰만 계속 띄우냐. 신당창당을 선언하는 순간 두드러 맞아요. 그렇죠? 신당창당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국민의힘과 적이 되는 거고 조중동한테 두드러 맞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당창당 썰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굳이 윤석열을 이준석이 입으로 까주니까 민주당에서는 신당을 공격 안 하잖아요. 신당을 만든다는 순간 여야로 같이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신당창당 설로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재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야 공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이준석 신당 드디어 뜨나 엄청나게 빌드업 해놨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국회의원 50석 출발할 수 있는 신당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창당에 대한 계속 의구심만 만들어 놓는 거야. 진짜 해? 안 해?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언론에 이슈가 되거든요. 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막 호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준석은 분명한 2030의 지지 기반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랑 지금 사실상 싸우고 있다 보니까 20대에서 10%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정치 평론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준석이가 정치 기반이 없어서 그게 한계라고 얘기하는데, 과거같이 호남, 영남 뭐 이런 기반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을 이겼었던 이유를 보세요. 응? 그런 거 보면 이준석은 그런 것들을 다 깬 거예요. 응?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이준석 신당에 대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준석 말을 빌어서 윤석열 같이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민주당이 이게 왜 자꾸 내가 이준석 신당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에서 자꾸 이준석 신당을 저는 배신자나 이준석은 그냥 까줘야 돼요. 응? 저쪽은 결국은 지네 권력 투쟁하는 이준석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윤석열을 만들었던 게 이준석이다라고 하면서 평가절하를 해야 돼요. 자꾸 민주당에서 이준석 신당설에 동조를 하는 것 같고, 민주당 패널들도 나가갖고 이준석이랑 막 같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재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준석이 뜨면 뜰수록 이재명이 안 보여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반대 급부, 윤석열을 향한 맹공은 이재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의 가장 아픈 회초리를 드는 거는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돼야 되는데, 이준석열에게 가장 매서운 회초리를 이준석이 들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응? 멍청한 정치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준석이가 민주당에게 손 잡겠어요? 저쪽이랑 손 잡지? 멍청한 소리죠. 응? 그냥 민주당은 이준석 신당 나오나 마나 결국은 지네들 권력 투쟁해갖고 똑같은 사람들이 공천권 나눠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절하해버리든가, 이준석이랑 윤석열을 동급 취급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자꾸 이준석을 뭐 띄워주고 뭐 합리적인 보수인 척하고 연병을 떠니까 이재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의 대항마는 이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야당 대표 이준석인 줄 알아요. 그렇죠? 윤석열에게 가장 요즘 쓴소리하고 윤석열과 맞서고 있는 게 이준석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아예 평가절하를 해버려라.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랑 똑같은 것들. 결국은 윤석열을 만든 게 이준석이고, 굉장히 이준석을 부정적으로 이미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한동훈이가 이제 총선 출마 이제 거의 100%죠. 한동훈이는 내년 총선 나옵니다. 어디로 나올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그 썰이 있어요. 한동훈에 대한 썰은 뭐가 있냐면, 정치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부인까지 이제 언론에 노출됐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공무원이 아닌 대중 정치인으로 나서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대통령실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누구 보고 있다라는 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 보면 한동훈의 선택은 영남이냐 수도권이냐 둘 중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강남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커요. 사람들은 뭐 대구에 가서 인사했다라고 해서 한동훈이가 뭐 대구에 가서 인사했다 그래갖고 영남에 나오지 않냐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대구를 찾아간 것은 자기가 선대본부장이나 다음 비대위원장이나 뭔가를 잡았을 때 대구에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자기 당 안에서의 어떤 리더십이 상처가 나니까 대구에 가서 인사한 것이고요.
한동훈이는 수도권에서 선대본부장 맡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다음 국힘당의 구도를 좀 말씀드리면요. 김기현이는요. 12월 첫째 주에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결산위원회 있죠. 예결위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이 예결위 시한 못 맞춰갖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다가 통과 안 시켜주면 맞대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예산 국회에서 내년 예산 통과 일정을 못 맞춰갖고 당대표로서 뭐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안에 어떤 용산에서는 김기현 뭐 차기 뭐 총리를 시키든지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와요. 지금 김기현이를 어디다가 데려다 줘야 되나. 김기현이는 제가 보면 윤석열에게 무릎 꿇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생길 겁니다. 근데 비대위가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예전같이 비대위원장을 한 명을 딱 데리고 오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공동비대위를 비상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아예 총선 체제로 만들어서 한동훈이는 수도권을 총선 선거관리는 한동훈, 그러니까 수도권 선대본부장은 한동훈, 뭐 영남권 선대본부장은 누구, 충청권 선대본부장은 누구, 이런 식으로 연합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명에게 비대위원장 자리를 주면 또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연합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어제 뭐 대구 찾아가갖고 대구 시민께 깊게 존경한다. 난 왜 존경하나 했더니 이유가 너무 웃겼어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고, 아니 딴 도시는 뭐 내주고 싶어서 내줬나? 북한이 밀고 들어. 이승만이가 대구로 도망갔으니까 거기까지는 못 최후의 방어선이니까 안 내준 거 아니야. 이승만이가 대전 서울을 사수하겠다 그러고 싸웠으면 서울도 안 뺏겼어. 안 그래요? 느닷없이 6.25 때 대구는 한 번도 안 뺏겼대. 뭐 부산은 뺏겼냐? 빨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이런 전쟁의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해서 다른 박정희가 참 그러면서 이래.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래. 뭐 여러분 다 덥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너무 일상적인 대구가 좀 덥다 그래갖고 서울은 안 덥습니까? 경기도는 안 덥습니까? 더위를 대구 시민들만 이깁니까? 진짜 영혼도 없고, 응? 그래서 한동훈이가 대구를 찾아간 거는요, 뭐 자기가 앞으로 대구에 자기 외에 딴 사람들 검사들이 떨어지더라도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쵸? 자기가 선대본부장을 하든 뭘 하든 대구에 나와 같은 특수부 검사들이 내려와도 나같이 잘 대해줘라. 암시하는 겁니다. 영남의 다선 의원들을 날리고 영남의 중진을 날리고 결국은 검사들이 떨어져도 나와 같이 잘 대해줘라. 그러면서 팬미팅을 했습니다. 한동훈 뭐 출마 결심 굳혔냐, 그냥 그런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당연히 출마 나오는 거죠. 한동훈이가 할 데가 뭐가 있어요. 요거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의미심장한 인요한 혁신위에서 내년에 혁신안 중에 경선 기준 있죠. 내년에 공천 기준에 뭘 했냐면 전과자를 넣지 않겠대.
내년 혁신위에서 전과자는 공천하지 않겠대. 검사들은 대부분 전과가 없어요. 가장 전과 뭐 정치사범 막 이런 것들 잡범들 국힘당도 많잖아요. 검사들은 거의 깨끗하거든요. 그럼 누가 검사를 기소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검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전과 없다거든. 우린 전과 없다. 왜? 지네가 기소 안 하니까.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인요한이 야, 저 말을 왜 했지? 전과자들은 왜 그러면 국힘당에서도 과거에 뭐 김문수나 김무성이나 뭐 또 몇몇들 있잖아요. 하태경이나 이런 애들은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갖고 걔네들도 끌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걔네들도 전과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과 없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조직이 어디 있을까? 검사들이구나. 그렇죠? 검사들이야. 조금이나마 그 영남의 중진등의 뭐 선거법이나 뭐 조금이나마 불미스러운 거 있으면 다 날리겠다는 거예요. 전과 없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은 검사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시면 이 영남의 검사들 떨어뜨리려는 낙하산들이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윤석열 이번에 에이펙 그 정상회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거 갈 때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제 거의 뭐 기시다랑은 거의 1년에 7번씩 만나요. 제가 그랬잖아 며칠 전에. 저 중국에 안 만나줄 거라고. 그렇죠? 지금 모든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회담의 메인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에요. 그렇죠? 내가 절대 안 만나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 여러분들 왜 시진핑이 윤석열을 안 만날 것 같아요? 시진핑이 누구죠? 바이든이랑은 4시간 정상회담 했고요. 조시다랑은 1시간 했어요. 근데 윤석열은 안 만나줬어요. 왜 그러냐? 아니 바이든이랑 기시다 만났으면 윤석열이 입장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이렇게 일방적인 미국의 4대주의 외교를 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하는 순간 과거같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은 어떠냐, 너희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미국과 회담하면 그냥 미국과 만날 필요가 없는 그냥 시간 낭비인 거예요. 미국과 얘기하고 끝내면 과거에는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전쟁을 못합니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이 한반도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중심이다라는 이런 외국의 인상이 있었는데 아니 시진핑이 뭐하러 미국이랑 만나고 얘기하면 끝내고 일본이랑 만나갖고 얘기하면 끝내지. 응?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 이거는 중국이 윤석열이 싫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여태까지 해온 게 뭐냐면 일방적인 외교. 중국은 그냥 한국만 빠졌어요. 응? 결국은 한미일의 어떤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윤석열은 그냥 누가 봐도 바이든의 바지야. 그냥 바이든의 애견이 되다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아씨 이번에도 또 실패야 씨발. 응? 그러면서 야 저기 오빠 우리 그냥 영국이랑 프랑스랑 가 기분도 꿀꿀한데 그렇고 또 이틀 후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분도 꿀꿀하는데 해외여행이는 또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틀 짐 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오빠 너무 상심하지 마. 이번에 내가 가서 잘할게. 그리고 아유 진짜. 오빠 유럽 가자. 기분도 적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교라는 게 그래요.
시진핑이 윤석열을 만나갖고 조금이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거나 좀 자국의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윤석열을 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1시간 시간 못 내겠습니까? 시진핑이 만날라 그러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시건방 떨고 앉아있고 대만과 중국의 영토 분쟁을 미국 편에 서갖고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중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경제적인 협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같이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것도 중국의 영향이 크거든요. 응? 미국도 중국이랑 정상회담을 그렇게 원하는데 지 혼자 나홀로 반중 외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응? 뭐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시다랑 2번이나 만났대요. 시간 좀 만나줄 사람도 없고 저는 그냥 조시다밖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가고 기시다를 2번이나 만났대요. 아휴, 내가 보니까 그냥 일본 총리가 2명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갔는데 그냥 일본의 국익을 대변하는 윤석열, 일본을 대변하는 기시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일본의 총리가 2명이다. 한 명은 조선 총독부의 총리 윤석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중국이. 그렇잖아요. 아니 미국도 만났고 가장 가까운 일본과 만나면서 굳이 우리나라에 만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냥 에이펙 가자마자 한미일 공조 주장하고 중국이 북핵 해결 등 진짜 멍청한 거예요.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의 가장 키플레이어예요. 키플레이어. 취임 1년 반이나 됐는데 시진핑이랑 회담 한 번밖에 못했어요. 외교도 빵점. 그냥 에이펙에서도 다자 외교잖아요. 이런 데 가면 국민들의 혈세를 써갖고 어마어마한 수백 명이 가거든요. 이런 데 가면 나홀로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에이펙에서도 마이웨이 할 바에 왜 가냐고. 응? 고작 3분 얘기했대요. 3분. 이게 스쳐가면서 3분 잠깐 만나갖고 왜 저는 안 만나주십니까? 너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봐. 띵와 막 이러면서 바이든이나 기시다한테 전했으니까 전해 들으라고. 그냥 지나가다가 3분 얘기했대. 그냥 옷기 스쳤던 정도죠. 그냥 악수만 하고 헤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외교나 대외 정책이 빵점인 거예요. 빵점. 그냥 에이펙 기간 중에서 한미일, 한미일 밀착 국제적 외교를만 홍보를 하고, 이러니 중국이 저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막 이런 거지. 한심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외교를 하러 가는 거는요 국익을 위해서 나가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특수활동비나 혈세를 쓰는 거죠. 뭘 얻어서 왔냐고. 응? 뭘 얻고 왔냐고. 조시다랑 2번 만난 거? 에이펙 가서 뭐 했냐고.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윤석열이랑 회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국제적 인식이 돼 나가는 거죠. 그냥 미국과 일본의 말만 듣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시간 내 갖고 윤석열이랑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한심합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